안녕하세요. 남서울중학교 3학년 친구들. 중학교에서의 마지막 기말고사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시청하는 것은 그리 권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공부는 누가 하는 거다? 그렇죠. 자기가 하는 겁니다. 4단원부터 7단원까지 교과서를 자기가 직접 보고 공부하고 1번부터 167번까지의 문제를 스스로 자기가 풀어본 다음에 어렵거나 틀렸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만 선별해서 시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각 문제의 시간은 밑에 댓글에 타임라인으로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 꼭 필요한 문제만 선택해서 시청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아는 친구는 굳이 영상을 볼 필요 없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사람의 눈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물체를 보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눈에 구조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이 문제는 교과서 130쪽부터 13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암기가 필요한 내용들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라서 이것도 먼저 교과서를 보기 전에 이제 각각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물체를 보는 경로는 바깥쪽에 각막을 지나고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각막. 그리고 동공을 지나서 눈의 내부로 들어가는데 이 동공, 여기가 동공이고요. 동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홍채의 이완과 수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가 동공의 크기를 결정하는 홍채고요. 홍채가 확장이 돼서 길어지게 되면 이 동공이 좁아지겠죠. 반면에 홍채가 수축이 된다면 동공의 크기가 넓어지면서 보다 많은 빛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홍채. 그리고 C는 안에 투명한 액체가 가득 차 있어 눈의 형태가 유지되는 기관으로서 유리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투과한 빛은 우리 눈의 내부에 있는 망막에 맺히게 되는데 망막에는 그림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세포인 시각세포들이 촘촘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세포들이 많이 놓여 있는 부분을 특별히 황반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시각세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었죠. 여기를 맹점이라고 합니다. 맹점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진화론 학자들에 의하면 진화 과정에서 원래 이 시각세포로부터 신경으로 이어져서 뇌로 그 신호가 전달될 때 정상적으로라면 이 시각세포에 받은 자극이 망막벽을 타고 이런 식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실제 우리 눈의 구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 여기 시각세포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뇌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 여기는 각각의 세포에서 이어지는 선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선이 굉장히 많겠죠. 그 섬유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 시각세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책상 위에 많은 코드가 있을 때 그 코드들을 모아서 아래쪽으로 내릴 때 그 구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구멍으로 전부 다 그 섬유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각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있었는데 퇴화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맹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E는 시각세포에서 받은 자극들이 뇌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시각신경들이 있습니다. 시각신경. 그래서 이제 가에 들어갈 말은 수정체와 망막 사이니까 수정체 얘기를 안 했군요. 자, 요 동그란 렌즈 모양으로 생긴 요 B 부분이 수정체입니다. 그래서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구조니까 요 가 부분은 유리체가 되겠네요. 유리체. 가에 해당하는 구조와 기능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읽어보면 C. 액체의 압력으로 눈의 형태가 유지된다. C가 정답입니다. 유리체니까요. 유리체 C. 그래서 이 내용은 이게 교과서 130쪽에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130페이지, 130페이지에 167제 문제보다 더 자세한 그림이 나와 있고, 여기에 맹점, 황반, 유리체, 시각신경 이런 모든 구조들이 이름이 써 있습니다. 심지어 시각세포는 사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에 뻔히 있는 내용이나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부는 누가 하는 거다? 그렇지, 자기가 하는 거다. 2번 문제. 이거는 교과서 133쪽에 있습니다. 다음 밑줄 친 상황에서 일어나는 홍채와 동공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시오. 좀 전에 얘기했지만 눈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투과한 빛이 우리 눈에 구멍을 지나겠죠. 그래서 그 구멍을 동공이라고 하고, 이 동공은 위쪽과 아래쪽 그리고 좌우, 그러니까 동공을 둘러싸고 있는 홍채의 모양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홍채가 수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축하게 되면 동공의 크기가 넓어질 거고, 반면에 홍채가 이완을 해서 홍채가 커지면 동공이 작아지겠죠. 빛의 크기를 동공의 크기에 의해서 동공이 작아지면 아무래도 빛이 조금 투과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죄송합니다. 정정. 홍채가 작아지게 되면, 수축되게 되면 동공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많은 빛이 투과해서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잘 볼 수 있는 반면에, 밝은 곳에서는 너무 많은 빛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명암을 잘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물체를 보는데 방해가 됩니다. 눈이 부셔서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빛이 많은 밝은 곳에서는 이 홍채가 이완을 해서 동공의 크기를 줄여 빛의 양을 줄임으로써 사물의 명암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선생님이 옆에 이제 서술형 문제는 여기 일일이 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답지를 같이 펼쳐놨습니다. 2번 정답, 홍채가 확장되면서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 올해 참 많은 것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 처음이에요, 진짜. 온라인 수업 이런 것들을 만지게 되고 기구를 활용하게 될 거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올해 참 많은 걸 해보게 되네요. 자, 그래서 2번 홍채가 확장되면서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교과서만 봐서 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교과서 133쪽 이게 있는 얘기입니다. 눈에서 수정체가 얇아지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수정체는 이 1번 그림에서 각막 안쪽에 빛이 유리체로 들어가는 이 부분인데요. 이것이 마치 우리가 아는 볼록 렌즈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가 이렇게 두꺼우면 상대적으로 빛의 굴절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렌즈가 상대적으로 볼록함이 덜하면 빛의 굴절이 상대적으로 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렌즈의 역할을 하는 수정체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역시 수정체 안에 근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정체를 잡고 있는 모양체,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진대, 이런 근육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수정체가 두꺼워질 때는 이 모양체와 진대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한다는 얘기는 근육이 수축한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수정체가 얇아질 때는 역시 모양체와 진대가 상대적으로 긴장을 풀게 돼. 그래서 이제 느슨해져서 이완되면서 수정체가 얇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사물을 볼 때에는 굉장히 이 눈 주변의 근육이 긴장을 해야 되는 반면에, 여기 사물이 있다고 치면요, 반면에 이제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상대적으로 이 주변에 수정체 주변에 있는 모양체나 진대 근육이 덜 긴장하기 때문에
비교적 편하게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책이나 스마트폰을 가까이에서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오랫동안 이 모양체와 진대 근육을 긴장시켜 가면서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면서 관찰하게 되면 근육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는 사물을 보다가 먼 곳을 봤을 때 수정체를 조절하는 근육이 아직은 쌩쌩하기 때문에 쉽게 원근을 조절할 수 있지만, 나이를 많이 먹게 돼서 선생님처럼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다가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보게 되면 여기 잔뜩 긴장해 있던 모양체와 진대 같은 눈 주변의 근육이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이런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노안이 있어요. 여러분은 벌써부터 노안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데서 오랫동안 책이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다가 책 보다가도 적당히 눈을 풀어가면서 이제 먼 곳도 보고 눈도 이제 쉴 수 있게 해줘야 눈 건강에 좋습니다. 절대로 장시간 가까운 곳에 있는 사물을 오랫동안 쳐다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3번, 눈에서 수정체가 얇아지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보면은 결국은 얇아지는 거니까 멀리 있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1번부터 보시면 1번 창밖을 바라보다 책을 읽었다. 이거는 얇아지는 상황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니까 두꺼워지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2번 어두운 방에 들어가 형광등을 켰다. 이것은 수정체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홍채의 길이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채, 동공의 변화와 관계가 있고, 3번 멀리 있던 차가 나에게 점점 다가왔다. 이것도 가까이 있는 사물을 봐야 되니까 역시 두꺼워지는 상황이겠죠.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상황. 4번 밝은 낮에 어두운 공연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도 역시 빛의 밝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홍채의 조절에 의해서 동공의 크기의 변화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답은 5번. 그리고 4번, 5번은 사람의 귀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각의 이름,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써볼까요? 자, 여기 한번. 이런 거 다 암기해야 되는 것들인데, 다 알고 있죠? 이번 첫 페이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하고,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다음 페이지부터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1번부터 다 스킵한다고 해놓고선 지금 다 일일이 쓰고 있습니다. 자, 먼저 A는 소리의 진동이 가장 먼저 전달되는 고막이고요. 외부의 그 소리도 음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파가 와서 고막을 진동시켜서 이제 그 진동이 귀속뼈, 그 B가 지금 귀속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귀속뼈를 지나면서 그 진동이 증폭이 되고, 그 증폭이 귀를 따라서 달팽이관 F,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들을 자극하게 되고, 청각세포가 그 자극을 받아들여서 뇌에서 소리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에는 이렇게 청각을 감지할 수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몸의 쏠림, 그러니까 쏠림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니까 몸의 가속이나 그리고 평형 상태를 감지하는 기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을 감지하는 기관을 반고리관이라고 하고, 평형을 감지하는 기관을 전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C가 보면 요 안에 이렇게 세 개의 긴 관 형태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데, 이것을 반고리관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얘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 반고리관을 배울 때는 이것을 세반고리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칭이 반고리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몸의 평형을 감지할 수 있는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전정기관. 반고리관이 3개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향이 3개가 있기 때문이죠. X, Y.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보통 수직선, 초등학교 때는 X 하나만 배우고 요즘에 신나게 하는 거, 수학 시간마다 맨날 하는 게 그래프 그리는 거죠. 그래프 어디에다 그립니까? 좌표 평면에 그리죠. 평면. 그러니까 X하고 Y 두 개의 좌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맨날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 입체죠. 그래서 X, Y에다가 그러니까 좌우, 위, 아래에다가 앞쪽, 뒤쪽을 결정하는 Z축을 대서 여기 이제 입체를 나타내는 좌표축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축을 따라서 좌우를 결정하는, 감지하는 반고리관, 위아래를 결정하는 반고리관, 그리고 앞과 뒤를 감지하는 반고리관, 이렇게 3개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액체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액을 림프액이라고 하고, 몸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반고리관 안에 있는 림프액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몸이 어느 쪽으로 가속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같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뭐 한 제자리에서 뭐 10바퀴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돈 다음에 제자리에 멈추면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어질어질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자, 그 이유가 신체가 10바퀴 회전하는 동안 귀 속 반고리관에 있는 림프액도 몸과 같이 회전을 하면서 몸이 회전하고 있구나, 그 가속, 어느 쪽으로 가속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다가 딱 몸이 정지를 해 버리면 몸은 정지해 있지만 귀 속에 있는 요 반고리관의 림프액은 계속해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10바퀴를 뱅글뱅글 돌 때는 오히려 덜 어지럽다가 몸은 정지하고 오히려 10바퀴 돈 게 끝난 순간 오히려 더 어지러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신체는 정지해 있는데 이 림프액이 회전을 계속하면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기호와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여기 보시면 롤러코스터에 대한 얘기네요. 롤러코스터는 타고 내렸을 때 어지럽고 주위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너무 힘들었다. 이게 몸의 쏠림을 감지하는 기관이니까 세반고리관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C, 반고리관. 아직도 선생님은 입에 학창시절에 배웠던 세반고리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그냥 무의식 중에 계속 세반고리관이라고 하는데 공식 명칭은 반고리관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 발팽이관이 뭐냐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발팽이관 쓴 거지, 발팽이관이라고 해서 이게 뭐 발에 무슨 기관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오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리고 5번 소리를 듣는 과정으로 오는 것은, 이것도 교과서에 이건 위에 거는 134페이지에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 과정은 그림에 이미 다 표시를 했죠. 외부에서 소리가 웨이도를 지나서 고막을 거쳐서 귀 속 뼈를 지나면서 증폭이 되고 그것이 달팽이관 속에 청각세포를 자극해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A, B, CD는 몸의 평형과 가속을 감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없고요. 여기 F를 거쳐서 E는 달팽이관의 청각세포와 뇌를 연결하는 신경으로서, 세포들로서 청각신경이 됩니다. 청각신경. 그래서 답을 고르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C는 경유하지 않죠. C는 반고리관이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 교과서 134페이지에 있다고 했었죠. 제가 134페이지를 펴시면 다 있습니다. 134페이지 귓바퀴, 심지어 선생님은 귓바퀴 얘기는 안 했는데 귓바퀴도 나와 있네요.
귀속뼈, 반골이관, 전정기관, 평형 감각신경, 청각신경, 달팽이관, 고막,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6번. 사람의 피부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는 피부 감각에 대한 내용이 135쪽에 있습니다. 자, 일일이 이거를 필기하면서 하기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또 교과서에 보면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과서 135쪽. 자, 여기 피부에는 차가움, 따뜻함, 촉감, 눌림, 통증을 느끼는데, 이런 피부 감각을 각각 냉점, 온점, 촉점, 압점, 통점이라고 합니다. 5개를 순서대로 연결하면 냉점에서는 차가움, 온점에서는 따뜻함, 촉점에서는 촉감, 압점에서는 눌림, 통점에서는 통증,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피부에서 받은 이런 자극들은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그 자극을 뇌로 전달을 하겠죠. 감각신경을 타고 결국은 뇌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6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기억, 앞점에서 통증을 느낀다. A. 앞점에서는 뭘 느낀다고? 앞점에서는 눌림, 압력을 느끼고요. 그리고 통증을 느끼는 것은 통점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냉점, 온점, 촉점, 압점, 통점이 있다. 네, 좀 전에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이죠. 니은은 정답입니다. 디귿, 감각점은 몸의 부위에 따라 분포한 정도가 다르다. 이게 궁극적이란 말이 갑자기 나오네. 궁극적이 아니고, 교과서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감각점이 몸에 따라 좀 분포한 게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는 디귿은 맞는 얘기고요. 리을은 뇌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면 이 자극이 감각신경을 통해 감각점으로 전달된다.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요 점이 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점으로 수정해 주세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얼핏 보면 맞는 문장인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감각기관이죠. 그래서 뇌가 아니라 감각점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되는 객체는 감각점이 아니라 뇌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답입니다. 7번. 미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미각 역시 교과서 137쪽에 있습니다. 137쪽을 한번 펴볼게요. 137쪽에 보면 137쪽 여기 위쪽에는 후각, 그리고 아래쪽에는 미각을 담당하는 코와 혀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각에 대한 구조를 보시면 이 혀표면의 돌기를 보면 이제 맛봉오리 안에 있는 맛세포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자극이 미각신경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당연히 뇌로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미각이니까 당연히 미각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고체나 기체가 아니라 액체가 미각을 담당을 하는데, 코를 막고 맛을 보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듯 미각은 액체 자극뿐만 아니라 후각신경의 도움도 받아서 미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7번은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다.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고 통각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매운 것은 맛이 아닙니다.
그리고 2번 맛봉오리에 맛세포가 모여 있다. 좀 전 그림에서 봤었죠. 맛봉오리에 맛세포가 모여 있고. 3번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A 기체가 아니라 뭐라고? 네,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후각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4번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면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 자극이 혀의 맛봉오리, 맛세포, 미각신경, 뇌의 순서로 전달되어 맛을 느낀다.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아, 이거 뛰어넘는다고 뭐 간단히 한다고 해놓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37번. 이러면 너무 길어지는데. 후각세포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과서에 137쪽에 있고요. 여기 콧속 윗부분에 보면 기체물질이 점액층 안쪽에 있는 후각세포를 자극해서, 그러니까 후각세포에서 기체물질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후각신경을 거쳐 뇌로 자극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액체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A 틀렸죠? 기체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니은 다른 감각에 비해 매우 예민한 감각이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반면 후각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피로도를 많이 느끼는 기관으로서 금방 후각신경이 피로를 느껴서 그 냄새에 좀 둔감해져.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반면 그 냄새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금세 그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발냄새죠. 발냄새. 처음에 이제 밖에 있다가 신발 벗고 들어가면 발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발냄새를 인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예민하긴 하지만 쉽게 피로해져서 더 이상 그 자극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디귿 후각 상피에 있는 후각세포에서 자극을 받아들인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이게 후가세포로 되어 있을 텐데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학생이었지? 후각 상피에 있는 후가 세포에서 받아들인다. 도대체 후가 뭡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후각세포를 선생님이 후가로 오타를 냈습니다. 각으로 바꿔주세요. 리을 같은 냄새를 오랫동안 맡으면 그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금방 피로감을 느끼는 기관이기 때문에 리을도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 그리고 9번 역시 교과서 136쪽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36쪽에 보시면 136쪽이죠. 136쪽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코를 막고 과일맛 젤리를 먹으면 단맛과 신맛이 느껴진다. 이와 달리 코를 막지 않고 젤리를 먹으면 과일 냄새도 맡을 수 있어 우리가 평소 느끼는 과일 맛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음식 맛은 미각과 후각을 종합하여 느낀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끝에로 나와 있죠. 코를 막고 과일맛 젤리를 먹으면 단맛과 신맛이 느껴지지 않지만 코를 막지 않고 과일맛 젤리를 먹으면 우리가 평소 느끼는 과일맛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을 미각 및 후각을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이것의 정답은 짜잔, 여기 있습니다. 좀 전에 본문에 있던 걸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음식 맛은 미각과 후각이 함께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번 사람의 신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교과서 142쪽에 있습니다.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신경계는 이렇게 인간의 구조를 그림으로 간단히 그리면, 그림 엄청 잘 그렸죠. 먼저 이제 뇌와 자 여기 척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척수, 뇌와 척수, 척추가 아닙니다.
척추는 우리 신체의 중요한 기관들은 모두 뼈로 보호가 되어 있죠. 이를테면 간, 심장, 폐 이런 기관들은 갈비뼈에 의해서 보호가 되듯이 이 척수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계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척추라는 뼈들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 중에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뇌와 척수이고요. 나머지 척수로부터 나와 있는 모든 신경계들, 이런 것들을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142쪽에 보면 중요한 것들은 다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142쪽 142쪽에 보시면 자, 142쪽 자, 여기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고,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계는 뒤쪽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감각신경은 어쩌고 저쩌고, 운동신경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크게 나눴을 때 신경계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렇게 둘로 나뉜다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보시면 옳지 않은 것 1번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한다. 예, 이거는 맞고요. 2번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다. 예, 이것도 옆에 그림에 표시해 놨죠. 그리고 3번 말초신경계는 온몸에 퍼져 있다. 이것도 그림 대충 그렸는데 그림 잘 그렸네요. 4번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은 말초신경계이다. 네, 이제 몸 신체 구석구석에 감각을 수용할 수 있는 감각신경계, 그리고 뇌와 척수로부터 받은 명령을 다시 다시 그 신체 곳곳에 전달하는 운동신경, 두 가지를 합쳐서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5번 중추신경계는 자극을 말초신경계로 전달하고, 말초신경계의 반응 명령을 반응기관에 전달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됐죠. 자극을 말초신경계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대로 됐어. 그러니까 말초신경계는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그리고 말초가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반응 명령을 반응기관에 전달한다.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답은 5번.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번 그림은 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143쪽 다 외워야 돼. 자, 그림 보고 이게 어떤 기관인지 한번 써볼까요? 이거 다 할 줄 알지? 설마? 이거 아직 모르면 안 됩니다. A는 가장 바깥쪽에 대뇌, 그리고 B는 뭐더라? B, 대뇌 안쪽에 있는 거 간뇌, 그리고 C는 이것도 선생님이 옛날에 배웠을 때하고 좀 다른데, 지금은 요 간뇌 아래쪽에 있는 이 뇌를 중간뇌라고 부르는데, 왜 이거 중간뇌로 바꿨는지 모르겠어. 이게 더 헷갈려. 간뇌도 중간이란 뜻이고 중간뇌도 중간이란 뜻인데, 선생님은 옛날에 이제 중간뇌가 아니라 이거 중뇌로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칭이 중간뇌로 바뀌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리고 D 부분은 연수이고요. 그리고 E는 뒤쪽에 있는 뇌, 소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기능들을 써보면, 대뇌는 가장 중요한 사고, 그리고 판단, 기억, 그리고 이제 각종 중요한 명령 같은 것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간뇌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성이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체온이겠죠. 항상 인체는 36.5도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돼서 온도가 내려가면 이제 열을 발생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열을 방출하는 식으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간뇌이고요. 그리고 중간뇌는 이게 이제 잠시 후에 교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과 비슷한 높이에 있어서 중간 뇌는 뭐 홍채, 그리고 뭐 동공 크기, 이런 것과 같은 눈의 동공의 크기 조절이나 뭐 눈동자의 움직임, 그런 것들을 관장을 합니다. 이렇게 쓰면 너무 많으니까 홍채하고 동공은 지우겠습니다. 어차피 그 눈이라고 하면은 홍채하고 동공의 역할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연수는 우리 의지하는 관계없이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일단 뭐가 있을까? 그치, 호흡을 해야겠죠. 숨을 쉬어야 되고, 그리고 피를 계속해서 돌리려면 심장이 박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과 폐 호흡에 대한 것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우리 몸의 운동과 관련된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쓴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여기 대뇌, 중간뇌, 간뇌, 소뇌, 연수, 척수. 물론 척수는 중추신경계로서 뇌를 얘기할 때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연수까지만 뇌로 인정을 하고요. 척수는 뇌는 아닙니다. 이만큼을 묶어서 뇌라고 하고, 척수는 뇌와는 다른 기관이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지만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뇌와 척수는 뼈로 보호가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뇌는 두개골로 보호가 되고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두개골이 있고요. 그리고 척수를 보호하는 기관은 여기에 척수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좌우간. 자, 이제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여기서 옳게 짝지은 것을 고르면, 먼저 몸을 비틀거렸다. 몸을 비틀거렸다면 이거는 평형 감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운동과 관련이 있겠죠. 운동이 평형도 쓸까요? 그래서 이것은 손해. 그리고 교통사고 후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이것은 사고 판단 기억을 관장하는 대뇌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는 친구의 눈에 불빛을 비추니 동공이 작아졌다. 눈과 연결된 뇌는 요 간뇌 아래쪽에 있는 중간뇌입니다. 그래서 중간뇌. 그래서 각각의 기호를 보면 소뇌는 E고요. 그리고 대뇌는 A. 그리고 중간뇌는 C. 그래서 EAC. 답은 5번입니다. 이거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143페이지 그림 꼭 암기하세요. 12번 뉴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교과서 144쪽에 있습니다. 144쪽에 뉴런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명칭을 먼저 써보면, 뉴런 하면 좀 어려운데 이거는 세포라고 그때 교과서에도 이렇게 필기를 했죠. 세포입니다. 세포는 세포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뭐 핵이 있고 주변에 세포질을 세포막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형태의 세포가 아니라, 자극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것보다는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외부로부터 어떤 신호를 받으면 그것을 다른 기관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림을 참 잘 그렸죠? 귀엽네. 귀가 없습니다. 아유. 자, 그래서 이 각각의 명칭을 보시면 A는 외워야지 뭐 가지돌기, 그리고 B는 신경세포체, 그리고 C 이만큼, 이것을 이름이 좀 어렵죠.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의 신경의 전달 방향은 언제나
요 신경세포체 이 부분이 이제 머리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머리 쪽에서 축삭돌기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극의 이동 방향은 항상, 아니 자극의 이동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신경의 전달 방향. 아? 신경의 전달? 정확하게, 잠시만요. 교과서에는 어떻게, 자극 전달이라고 써놨군요. 자극 전달 방향. 언제나 신경세포, 그러니까 가지돌기에서 그 받은 자극을 신경세포체를 통해서 축삭돌기를 타고 다른 뉴런으로 전달을 합니다. 여기 지금 세포라고 썼는데 정확히는 뉴런은 세포 중에서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세포다. 이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신경세포를 영어로 했을 때 뉴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잠시만요. 그래서 교과서에 또 확인을 시켜야지. 144쪽에 보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요렇게가 뉴런 하나죠. 그래서 방향이 좀 다르긴 한데 여기는 아래쪽에 신경세포체가 있고요. 신경세포체에서 축삭돌기를 타고 이 자극이 전달이 됩니다. 자극의 전달 방향 교과서에 있죠. 아래쪽에서 위쪽. 그래서 12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A는 축삭돌기이다. 맞죠? 아니죠. A는 가지돌기. 뭔 얘기야? 가지돌기. A. 그리고 2번 A는 다른 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한다. A. 전달 받습니다. 3번 B는 신경세포체이다. B는 신경세포체이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4번 B는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것은 가지돌기죠. 가지돌기.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이건 가지돌기에 대한 얘기. 5번 C는 가지돌기로 여러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난다. 축삭돌기. 심지어 축삭돌기이고 이거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극 전달. 다 틀렸네.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13번 그림은 뉴런이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교과서 144쪽에 있고요. 자, 기억, 가는 감각 뉴런이다.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지금 피부에서 아마 그림을 보면 여기 그 다가 이제 뇌와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이고요. 연합 뉴런. 그리고 피부에서 받은 자극을 연합 뉴런을 보낼 때 이 뉴런을 감각 뉴런이라고 하고, 연합 뉴런에서 이제 판단을 한 다음에 전달해야겠죠. 근데 그 전달 결과 뜨거우면 뭐 손을 떼고, 따가우면 손을 떼고, 차가우면 손을 떼고, 뭔가 좀, 그러니까 이제 감각에 대해서 반응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결정을 근육에 전달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자극, 그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바로 운동 뉴런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가는 감각 뉴런이다. 맞고요. 니은 나는 뇌를 구성하며 다는 척수를 구성한다. 틀렸습니다. 나가 뇌와 척수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다는 척수를 구성한다. 이거는 그냥 뉴런이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 자극은 다나가 순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이 피부부터 전달돼야죠. 감각 뉴런을 타고 여기가 이제 감각기관이니까 가, 나, 다 순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44쪽에 보시면 144쪽에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감각 뉴런, 그리고 연합 뉴런, 운동 뉴런. 교과서 꼭 살펴보세요. 14번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교과서 148쪽에 있고요.
반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의식에 따라서 뇌에서 판단을 하고 뇌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의식적 반응과 뇌까지 거치지 않고 바로 연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무조건 반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예. 1번부터 쭉 보면서 맞고 틀리고를 찾아볼까요? 1번, 의식적 반응은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의식적 반응, 이거는 대뇌가 관여하는 반응이고요. 그리고 2번, 무조건 반사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난다. 이거 교과서를 보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148쪽에 보시면 148쪽, 이게 그림의 위쪽에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 반응은 우리가 뭐 팔을 들거나 몸을 움츠리거나 머리를 돌리거나 하는 것처럼 어, 아, 어, 잠시만요. 이 그림이 아닌데 사람 그림 나온 게 없군요. 자, 그러니까 의식적 반응은 어떤 움직임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몸을 움직이는 반응입니다. 당연히 그 반응은 뇌를 거치겠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 뭐 뜨거운 것을 피해야 된다거나 뭐 날아오는 물체로부터 갑자기 이제 눈을 깜빡거려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런 명령까지 갔다가 돌아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좀 더 빨리 반응을 해야 돼. 그래서 의지와 관계없이 그 자극을 바로 전달해서 운동신경에 명령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을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을 의식적 반응이라고 하고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을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2번, 무조건 반사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난다. 아닙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뜨거운 거에 손을 댔을 때 이제 갑자기 손가락을 떼는 이제 그런 현상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무조건 반사입니다. 3번,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 반응에 비해 반응 속도가 느리다. 아니죠. 빠르겠죠. 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빠르고요. 4번, 무조건 반사는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5번, 무릎뼈 아래를 고무망치로 가볍게 쳤을 때 다리가 저절로 들리는 것은 의식적 반응의 예이다.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반사다. 그래서 5번은 아니고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5번. 그림은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의 반응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찾았었는데 좀 전에 교과서보다 이게 좀 더 명확한데요. 이건 교과서에는 그림이 없고 이런 관련 내용은 148쪽에 있습니다. 148쪽 조금 전에 봤던 그림인데요. 오히려 교과서 그림보다 이 15번 문제에 있는 그림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은 자극을 척수를 거쳐서 뇌를 통해서 다시 척수를 거쳐서 운동기관으로 전달되는 이것은 의식적 반응이겠죠. 그래서 A, B, C, D, E, A, B, C, D, E를 통해서 자극이 이동하는 반응은 의식적 반응이고 A, F, E니까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A, F, E. 그러니까 감각기관으로부터 척수를 거쳐서 바로 운동기관으로 전달되는 반응은
이거는 무조건 반사. 따라서 기억부터 보시면, 기억, 상자 속에서 더듬어, 아래쪽에 보면 1번은 의식적 반응이고요, 2번은 무조건 반사. 이제 각각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억, 상자 속에서 손을 더듬어 공을 꺼낸다. 이거는 우리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의식적 반응이고요. 니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서 스위치를 켠다. 이것도 우리가 어두우니까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 우리가 이동한 다음에 스위치 켜는 거기 때문에 의식적 반응. 그리고 디귿, 물체가 눈앞으로 갑자기 날아올 때 눈을 깜빡인다. 이거는 무조건 반사가 되겠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깜빡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도 갑자기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뇌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척수에서 운동신경에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츠린다. 이것도 무조건 반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6번. 16번은 교과서 150페이지 호르몬에 대한 문제입니다. 호르몬 문제 보시면요, 교과서랑 맞추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150페이지에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150페이지 호르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 내분비샘? 아까 펜으로 해놨었는데.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로 종류에 따라 그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신경과 달리 뭔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서 기능을 조절하는데, 이것을 그림을 보시면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지면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체 구석구석에 닿을 수 있겠죠. 속도가 비교적 느리긴 하지만 어쨌든 혈액의 흐름을 따라 신체 구석구석에 작용하는 반면에, 신경은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서 척수를 거쳐 뇌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전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신체 곳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특정한 지역으로만 그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그게 17번 문제 있군요. 16번 문제, 그냥 호르몬에 대한 거니까. 자, 16번 문제만 보시면 호르몬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1번,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다. 예, 맞습니다. 니은, 특정 세포나 특정 기관에만 작용한다. 맞습니다. 3번,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 기능이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4번, 분비량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예, 그것도 맞고요. 5번, 분비관을 통해 혈액으로 분비된 후 혈관을 통해 이동한다. 이제 요거는 분비관은 통하지 않고요, 바로 그러니까 내분비샘에서 바로 혈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그러니까 또 무슨 그 관 같은데 그냥 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혈액. 내분비샘에서 바로 혈액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 분비관을 통하는 것은, 이것은 외분비샘, 나중에 중학교 과정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신체 외 밖으로 드러난 기관 중에 이제 침이나 침샘, 눈물샘, 여기에는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분비하긴 하는데 이제 그 분비관을 통해서 이제 침과 눈물이 분비가 된다고 해서 외분비샘인 침샘과 눈물샘에서는 분비관을 거쳐서 분비관, 얘가 이제 그 혈액이 아니라
기관들, 그러니까 뭐 침샘이라면 입에 분비가 되고, 그리고 눈물샘에서 분비가 되는 것은 눈으로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비가 통하지 않고 바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답은 5번. 17번. 호르몬과 신경의 차이를 두 가지만 설명하시오. 그것은 이제 비교를 해보면 호르몬이 앞에 있으니까 호르몬을 먼저 쓰고 신경을 뒤에 쓰고, 먼저 속도를 보시면 분비 대상을 먼저 써볼까요? 차이점이니까 자, 신경 그 속도, 전달 속도를 먼저 보시면 호르몬은 비교적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신경은 빠르고요. 그리고 혈액을 타고 신체 구석구석에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호르몬은 비교적 범위가 넓은 반면에, 그리고 신경은 비교적 범위가 좁다. 특정 기관에만 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가 또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달 수단은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혈액을 통해 이동하지만 신경은 이제 신경 세포들, 뉴런을 통해서 그 자극이 전달이 됩니다. 차이점이니까 이 중에 두 가지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프린트에 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에잇.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8번.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항상성, 이거는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굳이 페이지를 명시한다면 150부터 152페이지에 걸쳐 되어 있는데, 신체에서 일정한 항상성, 신체가 뭐 체온이라든가 수분량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 추울 때 몸이 떨린다. 그렇죠. 근육을 막 떨게 해서 운동을 하게 해서 체온을 올리려고 몸이 떨립니다. 니은, 운동을 하면 땀이 난다. 예, 그렇습니다. 땀이 나서 이제 증발하는 과정에서 몸으로부터 기화열을 뺏겨서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도울 수 있겠죠. 그리고 디귿, 날씨가 추울 때 체온이 내려간다. 이거 뭔 소리야, 반대로 됐네. 체온이 올라가야겠죠. 온도가 내려가는데 체온이 내려가면 더 이상하잖아. 그리고 리을, 식사 중에는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한다. 식사 후에는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한다. 예, 그렇습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는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체온 조절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날씨가 더울 때 일어나는 현상을 모두 고른 것은. 이 그림이 좀 설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추가 설명을 넣었으니까 안 쓴 학생들은 추가 설명 쓰시고요. 요 문장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날씨가 더울 때 일어나는 현상을 모두 고른 것은. 날씨가 덥다면 혈관이, 여기다 이제 날씨가 더울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써볼까요? 날씨가 더우면 혈관이 수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완돼야겠죠. 왜냐하면 이완돼야지만 외부와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열을 좀 빨리빨리 보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면적이 이만큼일 때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피로 그려보면 이제 날씨가 덥다 보면 요 1번 상태보다는 2번 상태가 좀 더 단면적이 넓기 때문에 외부하고 열을 교환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져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겠죠. 열이 많이 나니까 혈관 수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팽창? 확장이라고 할까요?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야 열을 좀 더 많이 뺏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근육 떨림이 일어나는 것은, 이거 여기다가 표시하려니까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OX로 합시다. 혈관 수축이 아니라 혈관이 이완돼야 되고, 그리고 근육 떨림이 일어나는 것은 날씨가 추울 때죠. 날씨가 추울 때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울 때 이런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땀 분비량 증가, 이것은 땀을 통해서 체온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땀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기화열도 뺏기기 때문에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맞고요. 그리고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량 증가. 이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 목 안쪽에 있는 갑상선 또는 이제 갑상샘인데요. 티록신 호르몬은 갑상샘에서 나오는데, 티록신은 이거는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증가하면, 이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요소로서, 그러니까 세포 호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이 발생을 합니다. 발열합니다. 당연히 발열한다는 얘기는 체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날씨가 더울 때 오히려 체온을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티록신 분비량 증가는 오히려 온도가 낮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 교과서 151쪽에 있습니다. 151쪽에 151쪽 추울 때의 체온 조절, 뇌에서 갑상샘, 티록신 분비량이 증가하면 세포호흡이 촉진되고 몸속에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0번 그림 간은 혈당량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는 건강한 사람이 식사를 한 후 시간에 따른 포도당과 호르몬 X의 혈중 농도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 152쪽에 관련 내용이 있고, 그래프 해석하기 위해선 이것을 좀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먼저 교과서 152쪽을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52쪽 모두 다 암기라고 써 있죠. 여기 다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글루카곤이 어디 갔니? 글루카곤은 혈당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위에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면서 혈액 중에 포도당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증가한 포도당을 낮추기 위해서 식사 직후에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거나 해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간에 있는 글리코젠을 분해하기 위해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 혈당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식사가 이 지점인데요. 식사를 하면서 탄수화물이 흡수가 되면서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분비량은 이 포도당이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할 텐데, 오히려 호르몬 X는 식사 직후에 급격하게 그 호르몬 분비가 낮아졌어. 그 말은 이것은 인슐린이 아니라 글루카곤이라는 얘기겠죠. 글루카곤 분비가 낮아져서 더 이상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호르몬 X는 인슐린이다. 아닙니다. 글루카곤이고요. 니은, 호르몬 X가 분비되면 혈당량이 감소한다. 호르몬 X가 글루카곤이기 때문에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이죠. 니은도 틀렸고요. 그리고 디귿, 호르몬 X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한 후 혈액으로 내보낸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역할에 대해서 교과서 152쪽에 있는 내용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21번, 다음은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152쪽과 153쪽에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지금 찾아보니까 다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지금 조사하라는 내용으로 대체가 된 것 같은데 좀 문제 풀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제 이 자료만 가지고 이걸 암기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단순히 이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오줌으로 다량의 포도당이 섞여 나온다. 이거는 흔히 뉴스나 그런 데서 많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뇨병 환자들한테 계속 투여하는 주사가 뭐죠?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혈액 속에 이제 다량의 포도당이 있게 되면 이 포도당을 계속 낮춰야 되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혈액 속에 포도당을 낮추지 못하고, 이게 2학년 때 배웠었죠. 신장에서 뭐 사구체, 봉원주머니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일단 뭐 한번 오줌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영상을 끊고 21번 하다가 영상을 잠시 끊었는데, 이게 교과서에 없고 이걸 얘기하려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돼서 21번 문제는 지우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요 오줌으로 다량의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 병이 당뇨병이고요. 당뇨병은 호르몬 중에서 인슐린 이상으로 인슐린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증가를 하고, 원래는 신장에서 포도당은 한번 흡수가 된 다음에 다시 혈액으로 100%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소변으로 포도당이 줄줄 빠져나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고 눈이 튀어나온다.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C, 입술과 코가 두꺼워져 얼굴의 모양이 변하고 손과 발이 커진다.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왜 이런 문제를 출제했나 예상을 해보건데, A가 인슐린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일단 예상을 할 수 있고, 여기 호르몬 A, B, C 이걸 안 준 게 아니라 각각 인슐린, 성장 호르몬, 티록신 이렇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추해보라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이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A는 저 인슐린, 성장 호르몬, 티록신 중에 하나라면 A는 보나마나 인슐린일 거고, 인슐린. 그 다음에 이제 B와 C의 문제인데, 체중이 감소하고 눈이 튀어나오는 거,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티록신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티록신이 원래 세포 호흡과 관련이 있는 것이요.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 세포 호흡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뭐 체온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건데, 그 중에서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는 그런 것을 티록신 항진증이라고 하고, 반대로 티록신이 잘 분비가 되지 않는 것을 티록신 결핍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감소하는 환자는 선생님이 지금 찾아봤어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이거 너무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실직고 해야지. 너무 오래해서 선생님도 좀 가물가물해요. 이거 결핍증, 과다증, 이거 진짜 외우기 짜증나거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열심히 교과서를 막 뒤지고, 옛날 막 교사용 교과서하고 막 그런 거 찾아보니까 이번 교사용 교과서에 있지도 않네. 정말 구글링 막 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지금 찾았는데 또 까먹었네. 지금 이 증상은 티록신 분비 하여튼 티록신과 관련이 있는 질병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이 교과서 바뀌면서 저도 거의 뭐 지금 몇 년 만이야? 지금 5년 만인가? 5년 만에 처음 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티록신이고요. 그리고 C, 입술과 코가 두꺼워져 얼굴의 모양이 변하며 손과 발이 커진다. 이것은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모든 거를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뭐 1년 단위로 뭐 한번 교과서 바뀌면 이제 그 내용들만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잠깐 좀 가물가물하네요. 하여튼 이것의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고요. 이것에 대해 궁금한 학생들은 역시 모르면 구글에 들어가서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죄송합니다. 여기 구글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티록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갑상선 호르몬 위키백과에 잘 나와 있죠. 갑상선 체계에서 티록신 어디 갔어? 또 어디 갔냐? 좀 전에 찾았는데 진짜. 야, 나 지금 20분째 하고 있는데 아직 벌써 지금 이제 20번인데 1시간 12분 막 여기 밑에 지나간 거 보이죠? 실화냐? 이거 이제 추세대로 그러면 지금 8시간? 9시간 걸리겠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헷갈린다. 답은 5번입니다. 이거 영상 편집 안 할 건데 어떡하냐. 진짜. 다음 페이지. 22번.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으로 옳은 것은,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겠다. 헷갈리는 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는 않고 조금 있는데, 좀 전에 그 문제가 결핍증, 과다증 너무 헷갈리잖아. 물론 그걸 어쨌든 22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를 수 있으면 잘라야지. 22번.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으로 옳은 것은, 세포 분열, 이거는 관련된 내용이 163쪽에 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프린트 아마 내용 정리 9회에도 이 내용이 있을 겁니다.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은, 이거는 쉽죠. 쉬운 거는 이제 빨리빨리 갑시다. 이거 너무 길어지니까 힘들다. 5번. 세포가 커지면 필요한 물질을 세포 속까지 흡수하기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런 크기 하나의 세포보다는 이렇게 작은 세포 여러 개가 있어야지 상대적으로 외부로부터 양분을 받고 또 내부의 노폐물을 내보내기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외부하고 접촉하고 있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이런 데가 원래 큰 덩어리 하나일 때는 접촉하는 면이 아니었는데 얘가 나뉘게 되면 면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23번 교과서 164쪽에 있습니다.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도 예전에 유전 물질, 유전자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외우기 위해서 유전 물질은 항상 이거하고 같이 나오는 게 DNA잖아. 그러니까 DNA는 또 뭔가, 이게 너무 헷갈렸었는데 DNA가 바로
유전 물질이고요. DNA. 그리고 유전자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유전자고 DNA는 유전 물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지읒 이렇게 매칭을 했고, 그리고 요 미음의 모양이랑 D의 모양 같으니까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 DNA, 유전 물질이고, 유전자는 정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 마치 우리가 USB 메모리를 봤을 때 이 USB 메모리에 해당되는 게 유전 물질이고요. 이 안에는 실제로 많은 파일들이 들어있겠죠. 그 파일에 해당되는 그 정보들이 유전자. 굳이 비유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그림을 보면, 잠시만요. 그림을 열어볼게요. 그것도 그때 수업을 하면서 찾아놨던 건데, 3학년 과학에 생식과 유전에서, 생식과 유전이 아니군요. 어디 있을까요? 생식과 유전 맞는데? 이거 아니네. 교재 작업도 아니고. 온라인 수업과 이것도 아니고. 참 이상하네요. 내가 찾았었는데 2학기 말 보조자료 MP4 과학 원격 수업 PPT 배경. 여기가 아니라 PDF 쪽에 있겠구나. PDF에 생식과 유전 단원. 네, 그렇죠. 예전에 찾아놨던 자료인데, 근데 보시면 이런 거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핵과 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있고, 여기 가운데 부분을 동원체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조그맣게 동원체. 나중에 방추사, 세포 분열할 때 방추사가 붙는 부분이 동원체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원체가 달라붙었을 때 이제 양쪽으로 왼쪽과 오른쪽 찢어서 갈라지게 되는데, 이 각각을 염색 분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염색체는 사실은 간기, 그러니까 세포 분열기가 아니라 간기에는 이렇게 가느다란 염색사 모양으로 돼 있다가 분열기에만 이렇게 뭉쳐서 관찰이 되는데, 어쨌든 이걸 확장을 해보면 실제로 DNA, 즉 유전 물질은 현미경으로 관찰이 되고, 이렇게 이중으로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꼬여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전 물질이라고 하고, 실제로 염기쌍이라고 돼 있는 얘가 이제 바로 유전자가 되겠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사진마다 보면 여러 그림들이 전부 다 달라. 여기도 보면 DNA가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긴 아예 그 유전자는 나와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것은 DNA, 즉 유전 물질, 여기 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제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는 거고, 유전자는 여기에 있는 이런 정보들이다. 사실은 이런 정보들도 실제로 보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정보가 담겨져 있다. 우리가 USB 메모리 안에 파일을 그냥 뭐 운영체제를 기초로 해서 그 안에 뭔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생긴 건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다른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유전자는 뭐고 DNA는 뭐고, 이건 심지어 화살표도 표시 안 왔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그림도 보면 염색사가 있고, 이게 유전자고 이게 또 유전 물질이래. 이게 뭔 얘기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유전 물질, 여기는 하늘색, 이거는 관찰이 되는 유전 물질 DNA고, 역시 하나 두 개가 빙글빙글 꼬여 있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림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유전 물질 미음의 D, 그 다음에 유전자의 지읒 정보, 이 두 개를 기억해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23번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DNA. DNA. 얘 물질이다. 유전 물질. 유전 물질.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이다. 뭐야? 뒤에 나와 있네. 예.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유전자는 생물의 특징에 대한 유전 정보이다. 유전자 정보. 오케이? 니은. 맞습니다. 디귿.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 막대 모양의 구조로 나타난다. 예.
간기에는 염색사의 형태로 있지만 분열기에만 관찰이 됩니다. 그때 분열기에 이런 형태로, 사실은 이렇게 X자 형태이지만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기가 보면은 이제 수히 가느다란 염색사라는 것으로 이루어진 막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막대 모양으로 조금 표현한 게 조금 애매하긴 하다. 어쨌든 이 문제 출제 의도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이게 뭐 막대 모양이냐 나비 모양이냐 그거를 물어본 것은 아니고 염색사와 대비되는 개념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말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3번도 답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5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3번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막대 모양이냐, 이게 나비 모양이지 무슨 막대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은 3번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24번, 그림은 체세포 분열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165쪽에 있는데요. 먼저 교과서에 있는 그림보다는 선생님이 따로 준 내용 정리 10회인가요? 내용 정리 프린트 10회 지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0회 프린트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찾아서 열어볼게요. 과하게 정지하면 아닙니다. 좀 찾고 있어요. 내용 정리 몇 회니? 내용 정리 160 160이 아니라 내용 정리 11회군요. 내용 정리 11회. 여기를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내용 보면은 좀 너무 애매하게 나와 있어서. 자, 그래서 핵분열기, 그러니까 감기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감기는 대부분의 세포들은 감기에 생장을 하고 유전물질 복제하고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등 세포의 일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이 감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이렇게 분열을 준비했다가 막상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를 전기, 중기, 후기, 말기 4개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표로 돌아가 보면 실제 감기 대부분의 세포는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이 감기의 세포가 관찰이 됩니다. 핵막도 관찰되고 염색사도 관찰되고, 그때 유전물질이 복제가 되면서, 물질이니까 이제 양이 2배가 된다는 얘기지. 물질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핵분열은 이제 짧게 일어납니다.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각각의 모양을 보면 여기 이제 또 조금 그림을 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일단 중기를 기준으로 보세요. 중기, 송중기의 코가 얼굴의 가운데 있듯이 중기에는 여기에 있는 염색체들이 가운데에 몰린다. 가운데 중,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잊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전기에는 감기의 세포에 있던 핵막이 사라지면서 염색사가 얽히고 꼬여서 염색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상동 염색체가 한 쌍씩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는 상동 염색체가 보이겠죠. 그리고 중기가 되면 그들이 가운데에 배열하면서 양 끝에서 방추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이 후기에는 방추사가 짧아지니까 얘들이 툭 끊어지면서 양쪽으로 끌려가고, 말기에는 그 주변에 다시 핵막이 형성되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그림을 다시 보시면, 자,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은 중기를 먼저 찾아보세요. 중기, 우리의 송중기 아니고 핵분열의 중기. 가운데 몰린 게 어떤 거니? 가죠. 가가 바로 중기가 되고, 그럼 중기를 기준으로 앞쪽은 이제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나타난 걸 그려야 되니까 요 나가 전기가 됩니다. 그리고 중기를 기준으로 그 다음 후기에는 요 중기의 양쪽에서 이렇게 방추사가 나와서 요 염색체의 동원체 부분에 달라붙게 되고, 요 방추사, 이걸 방추사라고 합니다. 방추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요 다시기에는 얘들이 툭 끊어져. 그래서 양쪽으로 질질 끌려가. 여기를 후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말기에는 끌려간 염색체들, 정확히는 염색 분체죠. 이 갈라졌으니까 이 염색 분체들 주변에 다시 핵막이 나타나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기하고 이거 세포질 분열, 이거를 같이 표시한 것 같아요. 약간 들어간 거 보니까. 그래서 24번의 답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가시기는 염색체가 세포 가운데에 배열된다. 예, 중기니까 가운데 맞죠? 이러면 이게 마치 답인 것 같잖아. 옳지 않은 건데.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나시기에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난다. 여기도 막대라고 표현을 했네. 예, 막대.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이 X자 모양으로 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막대 모양이 아니라 X자 모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막대 모양으로 했는데, 이제 출제 의도상 그냥 염색사가 원래는 이렇게 가느다랬는데 얘들이 얽히고 꼬여서 이렇게 굵은 막대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런 의도로 막대 모양이라고 쓴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좀 잘못된 걸 수도 있겠네요. 예. 저게 무슨 막대 모양이냐, 나비 모양이지, X 모양이지. 그리고 3번 다시기에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세포의 양 끝으로 이동한다. 이게 또 말이 좀 어려운데, 보세요.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거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참, 세포를 하나 그려보자. 그래. 이거는 좀 시간 투자해도 괜찮겠다. 여기 이제 하나의 세포가 있습니다. 여기 세포에 염색체는 항상 한 쌍의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제 분열기의 세포를 그려보면 염색체가 이제 4개인 세포를 그려보겠습니다. 염색체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염색체가 하나, 둘, 셋, 4개인 세포를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두 개의 관계를 요거 얘하고 얘의 관계, 이것을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거. 당연히 하나는 아빠로부터, 아빠를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엄마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하나는 아빠, 하나 엄마로부터 받은 상동 염색체이고요. 그리고 분열기의 세포는 얘들이 갈라지기 쉽도록 다른 부분을 이렇게 촘촘하게 염색사가 모이고 꼬여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튼튼하게 얽히는 반면에 유독 딱 한 부분만 굉장히 약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를 동원체라고 하고요. 동원체, 여기는 굉장히 결합 부분이 약해. 동원체가 결합 상태가 약한 이유는 이 양쪽에서 이렇게 그 세세포 분열의 중기가 되면요, 양쪽에서 방추사가 나와서, 이렇게 양쪽에서 방추사가 나와서 요 동원체 부분에 달라붙고요. 여기 후기가 되면 이 방추사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 양쪽으로 질질 끌겠지. 짧아진다는 얘기는 지금은 붙어 있다가 얘가 툭 끊어진다는 얘기잖아.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붙어 있다가 툭 끊어져. 왜냐하면 이 방추사가 짧아지니까. 그러면 얘가 양쪽에 방추사가 끌어당겨서 이렇게 끊어집니다. 요거는 그림을 너무 이상하게 그렸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과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툭 끊어져서 이제 각각 서로의 길을 가고, 역시 마찬가지로 요 파란색 상동 염색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때 끊어지는 것을, 그 발이 좀 어려운데요. 요 각각을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염색 분체. 자, 그러면 요 후기에 갈라지는 것은 원래 하나로 붙어있던 요 상동 염색체가 방추사가 짧아짐에 따라서 툭 끊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을 설명할 때는 원래 하나로 붙어 있던 요 두 개의 각각의 염색 분체들이 툭 끊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3번 보시면 다시기에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원래 한 몸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랬는데 이 방추사에 의해서 툭 끊어져서 염색 분체가 툭 끊어져서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 분체입니다. 말이 좀 애매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기에는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의 양끝으로 이동한다. 이해되나요? 이거 좀 어려울 텐데 교과서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고 하고, 만약에 이 문제에 기술한 것처럼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라고 하려면 모양이 처음부터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염색체 뾰족하게 그리면 안 되는데 지금 졸린가 보다. 상동 염색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다가 얘가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툭 떨어져 가지고 나는 이거 하나 하고 이렇게 툭 끊어진다면 이거는 바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라고 하겠죠. 이해돼요? 어렵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분리되는 상황은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되는 상황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감수 분열에서 또 나오거든. 감수 분열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해야 돼 이따가? 정말.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리고 4번. 라시기에 핵막이 다시 나타난다.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핵막을 표시해 놨죠. 핵막. 그리고 나가 5번. 나가 다라 순으로 분열이 일어난다. 예. 전기, 중기, 후기, 말기니까 나가 다라. 답은 5번은 맞는 얘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동물 세포의 체세포 분열 과정 중 한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분열 시기와 분열 결과 만들어지는 딸세포의 염색체 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체세포 분열 과정의 한 시기인데, 이게 딱 보니까 분열기 중에서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항상 중기를 기억하라고 했었죠. 송중기의 코가 얼굴의 가운데 있듯이 중기에는 우리의 이 염색체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가운데 배열합니다. 여기 색깔 왜 이렇게 또 많이 그려놨어. 에바, 개 에바. 여기 염색체 2개만 그릴래. 짜증나, 귀찮아. 하나 더 그릴까? 더 그리면 상동 염색 또 그려야 되잖아. 2개만 그려. 2개만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이제 중기에는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후기에는 이 모인 상동 염색체, 중기에 가운데에 배열되고 이 주변에 이제 방추사가 온다고 했었죠. 교과서엔 방추사란 표현이 없는데요. 이걸 방추사라고 합니다. 방추사. 이것도 방추사. 그리고 후기가 되면 여기 이 방추사가 붙어 있는 여기가 이제 동원체인데, 동원체도 쓸까요? 동원체에 붙어 있는 방추사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는 원래 붙어 있던 상태에서 이게 수축되면서 방추사가 이렇게 짧아져. 그러면 가운데에 있던 염색체들이 툭 하고 끊어지겠죠. 뚝 하고 끊어지니까 여기 왼쪽에 빨간색은 이런 식으로 끌려올 거고, 오른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끌려갈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도 이렇게 끌려갈 겁니다. 됐니? 그리고 말기에는 이 주변에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이 주변에 이제 핵막이 이렇게 생겨. 여기 핵막입니다. 여기 핵막. 이게 생기면서 이제 세포질이 분열이 돼서 결국은 체세포 분열이 완전히 끝나면 이제 두 개의 완전한 세포로 바뀌는데, 그 세포 안에는 각각 이런 염색체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물론 얘들은 이제 핵막에 둘러싸여 있어서 핵막도 그릴까요? 핵막도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세포 분열이 끝났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다시 새로운 강기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강기가 됐으니까 강기 동안에는 염색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염색사로 보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인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염색체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염색사로 바뀌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핵 안에 염색사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포고요. 요게 핵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감기를 지나면서 이제 세포가 DNA 복제를 하겠죠. DNA 복제. 그러니까 DNA라는 것은 유전 물질이었지. 유전 물질을 복제하고 그 과정에서 생장하면서 세포 분열을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분열기가 되면 다시 이 안에서 이 염색사가 염색체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염색체 모양은 이때 다시 이렇게 바뀐다고. 아까는 처음에는 요거였지만 생장하면서 요 물질이 2배가 돼. 그러니까 얘가 다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밖에 없었지만 복제를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 그리고 요 분열된 다른 딸세포도 마찬가지겠죠. 원래는 빨간색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빨간색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지만 간기, 오랜 시간 동안 생장하면서 DNA를 복제하고, 파란색도 역시 하나밖에 없었지만 복제하면서 이렇게 또 다음 분열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봐봐,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 중기의 세포가 이러하다면 이게 결국은 딸세포가 됐을 때 결국은 이렇게 나뉘겠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왼쪽에 있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딸세포에 들어가 있는 염색체의 개수는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딸세포에는 6개의 염색체가 있다. 그리고 이것의 분열 시기도 따지라 했는데, 분열 시기는 뭐 후기죠. 가운데 몰려있던 염색체들이 양쪽으로 질질 끌려가는 것이니까 후기. 답은 3번입니다. 맙소사. 1시간 40분 지났어. 1시간 40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다음 페이지. 26번. 그림은 양파 뿌리 조각을 이용하여 체세포 분열 과정을 관찰하는 실험 과정 중 일부이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건데요. 166쪽에 있고요. 교과서 166쪽에 있습니다. 외워야 돼. 자, 이것은 옛날에 이제 또 이런 거 어떻게 외웠었냐면, 이거 그냥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외웠었냐. 식물세포를 관찰할 때는 고정, 해리, 이건 이 해리가 아니잖아. 이건 거스데이 해리고, 해리, 그리고 염색, 분리, 압착 단계를 거칩니다.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또 유치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외웠어. 우리 고해염 부앙 이렇게 외우세요. 가자 고해염 부앙. 알겠지? 고해염 부앙 이렇게 외우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는 거니까 부앙 오토바이 타고 가야지.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외우시고, 이제 고정 단계는 에탄올,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아세트산. 교과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묽은 염산, 그리고 이것을 물중탕.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지금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염색을 할 때 식물세포는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이용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거는 식물이고요. 동물세포를 염색할 때는 멜틸렌 블루라는 용액을 이용을 합니다. 왜 이러냐면 아세트산 카민의 색깔은 비교적 파란색을 띠고, 그리고 메틸렌 블루 용액은 비교적 붉은색을, 아예 반대로 됐다. 아세트산 카민은 붉은색을 띠고, 그 다음에 메틸렌 블루는 블루,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죠. 푸른색을 띱니다. 상대적으로 식물세포는 엽록체를 포함해서 푸른색 계열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핵 안쪽에 있는 염색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파란색의 반대색으로 염색을 시켜야 돼. 그래서 뭐 그냥 색깔 때문에 이제 아세트산 카민이 붉은색으로 잘 염색이 되기 때문에, 붉은색 용액인 아세트산 카민이 비교적 식물세포의 염색체를 관찰할 때 실험이 잘 되기 때문에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쓰고요. 동물세포는 상대적으로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피라든가 근육 조직 보면 고기가 전부 다 붉은색이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염색체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푸른빛을 띠는 메틸렌 블루 용액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분리는 말 그대로 찢는 것이고, 그리고 압착은 말 그대로 뭐 이제 덮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미경으로 체세포 분열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양파 뿌리 조각을 에탄올과 아세트산 섞은 용액에 담가두는 까닭은 지금 이거죠. 고정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세포가 이제 더 이상 분열하는 것을 멈추도록 딱 그대로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의 모양을 유지하는 것.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해당 없습니다. 조직을 연하게 하는 것은 요 염산을 이용하는 해리이고요. 이건 해리. 그리고 세포들을 서로 분리시키기 위해, 이거는 뭐 글쎄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네. 이거는 그냥 넣은 것 같습니다. 3번 세포 간의 결합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것도 뭐 특별히 그냥 넣은 보기인 것 같고요. 4번 핵과 염색체를 염색하여 잘 관찰하기 위해. 이것은 이제 염색이 해당되겠죠. 염색. 그래서 답은 5번. 27번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수 분열은 이거는 여기서 다루기에는 지금 너무 복잡한데요. 이거는 감수 분열은요 교실에서 합시다. 교실에서. 이거는 교실에서. 지금 이걸로 하기에는 너무 길어. 이거는 이제 별도 영상으로 따로 만들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말아야지. 교실에서 합시다. 교실. 이거는 교과서 168, 169에 있는데, 이 내용만 보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어려워. 28번 감수 분열에서 결합한 상동염색체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 이것도 이게 있잖아. 이게 그림이 참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상으로는 168쪽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교과서가 너무 내용을 많이 날려먹었어. 지금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잠시만요. 감수 분열 얘기할 수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감수 분열이 여러분들 교과서 지금 정지화면 아닙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168쪽에 보면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해서 그림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좀 정확하지가 않아. 그 내용도 그러니까 그림은 정확하긴 한데 설명이 너무 부실해.
설명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림을 통째로 외우라는 수밖에 없겠네. 이건 역시 교실에서 하겠습니다.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선생님 내용 정리 프린트 이게 훨씬 자세하고 정확하거든. 여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빈칸도 많이 있죠. 그것은 교실에서 하겠습니다.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래서 그 중에서 감수 분열에서 결합한 상동 염색체, 이것을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데요. 이가 염색체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이 감수 1분열의 전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수 1분열 전기. 답이 1번이에요. 교실에서 하겠습니다. 야, 1시간 45분째다. 실화냐? 29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세포 속 염색체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동물에서 감수 1분열을 맞췄을 때와 감수 2분열을 맞췄을 때 각각 만들어지는 딸세포의 염색체 구성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으니까 체세포 속 염색체니까 이 생물의 염색체 수는 몇 개입니까? 염색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입니다. 그럼 체세포 속의 염색체가 6개라면 이걸로부터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당연히 염색체가 3개가 돼야겠죠. 절반으로 줄어야 돼. 근데 그 줄어드는 게 막 아무렇게나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하나씩 따로따로 분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파란색 하나, 연두색 하나, 빨간색 하나 이렇게 3개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지금 1분열을 맞췄을 때 2분열을 맞췄을 때 각각을 고르라고 했구나. 자, 그러면 1분열을 맞췄을 때는 이거 그림을 그려볼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 띠로리. 이걸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이게 체세포라면 그래 그리자. 생식세포 이거 지금 체세포에서 이러했다면, 자, 이거 지금 여기서 체세포라고만 했지 이게 분열기의 세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성이라 그랬으니까. 자, 이게 간기를 거쳐서 유전자를 복제를 할 것이고, 자, 복제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최초 그림이요. 최초 그림이 여기에 색깔을 다 그려볼까? 빨간색.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요거 한 2배속으로 보이거나 좀 스킵을 많이 눌러야겠다. 자, 여기 연두색이 있고요. 그러니까 복제를 해서 분열기에 전기가 되면 이게 이제 감수 1분열이 되겠죠. 감수 1분열 전기에는 이런 모양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감수 1분열에 중기, 후기, 말기 다 써봅시다. 그러면 중기에는요, 가운데 배열한다고 했었죠. 똑같은 거 또 그려야 돼? 아이씨. 그다음에 빨간색, 연두색 스킵하세요. 이거 멍청하게 지금 보고 있지 마세요. 멍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그냥 계속 멍 때리고 보지 말라고요. 멍청하게. 그러니까 멍청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중기가 되면 가운데, 항상 가운데를 기억하라 했었죠. 가운데 배열하면 양쪽에서 이렇게 방추사가 나타납니다. 방추사가 양쪽에서 나타나서 이것만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이거 참, 이렇게 양쪽에 다 달라붙어. 여기서도 달라붙고 달라붙고.
달라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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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데, 그림을 자세하게 그리려니까 지금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돼야 되냐면, 감수 분열에서의 중기에서의 상동 염색체는 이게 아니라 지금 얘네들이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가 염색체라는 게 있어야 돼. 이가 염색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서로 붙어 있습니다. 아, 잘못 그렸네. 다시 감수 1분열부터 사실은 잘못 그렸습니다. 미안해요. 지금 계속 앉아가지고 똑같은 거를 2시간 자르니까. 자, 이제 이게 복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복제가 완료가 되면서, 원래는 자, 이게 원래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녹색, 빨간색, 이게 지금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린 거죠. 이게 복제가 되면서 얘네가 이렇게 바뀝니다. 얘가 감수 분열이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동 염색체 두 개가 붙습니다. 감수 분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체세포 분열에서는 붙으면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붙은 상태에서 각각의 상동 염색체가 염색체를 서로 교환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교차라고 하는데요. 서로 가진 유전자를 이렇게 교환을 해. 그러니까 붙었다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염색체 중 유전자 중 일부는 엄마의 상동 염색체로 가고, 또 엄마로부터 받았던 어떤 유전자는 또 아빠 쪽으로 가고, 이게 좀 막 교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붙었다가 떨어지는 과정이, 29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끊어서 올리겠습니다. 이거 좀 정리를 하고 해야겠다. 이거 지금 앉아서 계속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9번부터는 만든다면 다음 영상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